자, 따자오, 엠브레입니다. 자, 앞선 영상과 같이 포멀한 영상을 찍기에는 사실은 제 의견을 밝히는 게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제가 미래학자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제 편하게 제 사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처음에 핀테크란 용어가 등장했을 때 그 용어는 실익이 없는 용어다. 뭐 속된 말로 이건 책 팔아먹기 위해 만든 용어일 뿐이다. 이런 비판적인 시간들이 대세였습니다. 그 이유는 앞선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금융산업이라는 것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입니다. 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규제 산업이었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나 뭐 기술이 있다고 한들 국가가 결국에 그 인가를 해주지 않으면, 인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진입할 수가 없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기존에 있었던 금융회사가 그런 기술들을 차용, 흡수하게 되는 구조가 될 뿐이지 어떻게 테크가 핀을 주도해가는 이런 모습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해외 트렌드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또한 이제 금융산업의 규제 예외를 인정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을 본다면은 그러니까 기존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IT 기술을 바탕으로 개선한 핀테크 회사들의 서비스가 금융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음에 착안하여 가지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핀테크 산업이 그래서 테크핀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됐는데요. 근데 그 부분에 이제 착안을 하여 우리나라 역시도 그 동일하게 규제를 완화해주는 그 예외적인 그 조항 그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우리 혁신금융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 그 핀테크들이 시장을 흔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세계 순위권의 시장이긴 하지만 그 규모의 차이가 1등과 2등의 차이도 엄청 크고 2등과 10등인 우리나라의 차이도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이 있어서 그 시장에 진입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 정도 성취를 가지고서는 기존의 금융기관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핀테크 업자, 중소 핀테크 업자가 아니라 소위 빅테크라고 불리는 그 이제 IT 기업들을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해외 빅테크 기업을 보겠습니다. MS사의 시가총액은 글로벌 금융사 중에 가장 큰 JP 모건의 2.5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것들이 이제 빅테크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 또한 당연히 이제 JP 모건보다 시가총액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MS나 이런 빅테크들의 서비스들을 보자면은 처음엔 이제 결제 서비스로 시작해가지고 대출, 보험, 카드, 그리고 자산관리 서비스들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는 확장을 이제 하는 이제 리번들링 작업을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의 측면에서 우리도 역시나 결국에는 이런 빅테크의 진입을 이제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예,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제 흥미를 가지실 수 있을 만한 얘기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장기적인 주식 투자, 즉 우리가 말하는 뭐 가치 투자라고 한다 했을 때는 저는 빅테크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한창 이제 힘대결 중이고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그 금융이라는 건 결국에 국제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그 정책의 취지가 되기 때문에 그 우리 감독기관 역시도 이렇게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입을 허용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공적으로 진입을 하게 난 후에는 일정한 수준까지만 만약에 안착을 한다면 비록 지금 현재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만약 규제를 받더라도 상대적인 우위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를 하면 좋겠다는 말이죠. 카카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판단 근거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이미 우리나라 또한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KB금융 그리고 신한금융의 이제 2배를 넘어선 상황임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제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결국에는 이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려면은 결국에 그 맨파워를 어느 정도 리더십으로서 잘 끌어내고 그 결과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연 IT 개발자가 만족하고 개발할 수 있는 행복하게 개발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누가 갖추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아까 같은 결론을 이제 내렸었던 건데요. 이게 이제 직장인들이 쓰고 있는 블라인드라는 이제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앱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카카오나 네이버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인증받은 직원들이 이제 올린 글들 보면 뭐 급여는 조금 짜더라도 뭐 워라밸이 좋다. 개발자들이 개발하기 정말 좋은 문화다. 뭐 유일한 회사다. 뭐 이런 칭찬이 많이 이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비근한 예로 만약에 요식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식업을 하는데 저와 같이 뭐 요리를 뭐 취미로만 할 뿐 사실은 제대로 주방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사장으로서 앉아가지고 새로운 신메뉴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뭐 방식을 도입하거나 이런 것들을 요구했을 때 과연 이 속도와 그 혁신의 그 깊이 이런 것들의 그 뎁스가 많이 차이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셰프분들은 그 자존심이 있으신 분들이고 전문가이시기 때문인데요. 그게 동일하게 이제 IT 엔지니어 분들한테도 저는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매우 자존심이 세고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비록 그분들이 이제 뭐 조직 구성원이나 아니면 금융회사의 하도급 업체 직원이라고 할지언정 그런 BIT 그런 경영 조직이나 의사 결정하는 조직들이 만약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체근을 함으로써 그런 방식만으로는 기존 업무의 처리 속도만 조금 빨리 할 수 있을 뿐이지 뭔가 혁신의 깊이나 뭐 새로운 변화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경쟁력을 사실 갖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IT 엔지니어에게 존경받는 IT 엔지니어가 뭐 프로젝트 매니저 혹은 경영진, 뭐 의사결정권자인 회사가 결과적으로는 그 IT의 그 창의성과 그 참신함을 혁신을 이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에 그래서 빅테크의 진입을 막기도 어렵고 진입한 이후에 그 시장 지배적인 이제 위치를 내어주게 될 금융기관은 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이제 감독기관, 그러니까 뭐 금융위원회나 이런 곳에 이것을 해결해 달라라고 주문하는 것이 지금 현재 대응 방안인데요. 그러니까 운동장이 지금 기울어져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뭐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결국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뭐 거대 IT 기업의 반독점 방지 규정을 만들고 뭐 EU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유출 방지 규정 뭐 그리고 중국도 심지어는 그런 규정을 만들고 있지만 이런 규정들은 사실은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일 뿐이지 어떻게 이제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문신의 폭을 이렇게 좁히게 만드는 그런 유의 그러니까 규제들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2000년 9월 25일 오늘 촬영 날짜인데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2차로 이제 개최된 디지털 금융협의회라는 곳에서 밝혀진 금융위원회 스탠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장기적인 혁신 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언급을 하면서도 그 금융위원회는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서 결국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대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금융회사와 동일한 규제를 그러니까 적용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겠다. 지금 이런 얘기일 뿐이지 사실 뭔가 적극적으로 지금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뭔가 어떠한 제도의 변경을 적용하는 것을 좀 주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실은 지금 진출 속도를 좀 조절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기들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기존의 금융기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제휴하는 형식으로 이제 살살 이제 진입을 이제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지금 진입만 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지금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진출하는 거나 이렇게 우회적으로 진출하는 거에 있어서 큰 차이가 사실 없을 정도의 영향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뭔가 제가 미래학자인 척 이렇게 뭔가 장황하게 얘기하는 게 참 민망한데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앞으로 이제 그 금융 환경은 이제 빅테크와 이제 빅테크가 이제 중소금융기관을 인수를 하거나 제휴를 하는 방식으로 금융산업에 진출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대형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제 중소 핀테크 업체와 제휴하거나 인수를 함으로써 이 돌파구를 이제 찾아 나갈 텐데요. 그러다 보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대결 구도로 이제 이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결국에 저도 아직 예상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핀테크 업체와 그리고 이제
기존의 중소 금융기관이 이쪽이 제휴한 쪽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시장 마켓 쉐어를 가져가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존에 있던 대형 금융기관과 이제 중소 핀테크 업체가 이제 뭐 제휴하고 있는 그런 일례를 들어준다면 2020년 9월 25일 오늘자 이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KB금융은 395억 그리고 신한금융은 308억 뭐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하나금융, 우리금융, NH금융 그리고 이제 IBK 뭐 유수의 이제 은행권들에서 지금 무수히 많은 투자를 핀테크 업체한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 나중에 이제 인수를 하기 위한 좋은 기술이 있을 때 인수를 하기 위한 그 발판이겠죠. 근데 이제 그렇다 해도 만약에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상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뭐 결국 계속 그러니까 빅테크가 이긴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기는 분야는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B2C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이제 커스터머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들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금융산업에 있어서 한정된 얘기일 뿐이지 결국에는 그러니까 B2B 그리고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래서 회사 대 회사의 금융 그래서 회사 기업 금융에 있어 가지고는 종래 그 대형 그 금융기관들이 여전히 약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이제 빅테크 이제 플랫폼 사업자가 진입을 하여 이제 B2C 부분을 이제 가져가게 되고 B2B 부분으로 이제 영업 그러니까 사업 범위가 이제 축소가 된다. 이런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 금융 산업에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크게는 은행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본시장법에 따르는 금융투자업자라고 하는 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험사가 있고 카드사, 여신금융 전문 업자인 이제 카드사가 있게 되는데 이게 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문제는 가장 큰 거는 이제 여신금융업자입니다. 그래서 카드사는 그 유독 그 B2C 영업 비중이 큰 금융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의 이슈로는 뭐 금융결제원에서 이제 저축은행이나 뭐 이런 쪽에 제2금융권 쪽에서 이제 오픈뱅킹이라는 서비스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카드 회사가 이제 우리도 참여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 참여가 이제 거절된 상태이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급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뭐 토스 등은 뭐 각각 3천만, 2,200만, 뭐 1,700만의 가입자를 이미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핀테크, 빅테크의 진출이 사실 이제 여신금융 전문업자에게 가장 큰 타격을 미칠 거라는 이제 반증은 최근에 이제 금융위원회가 카드사에 대한 규제를 특별히 완화해주고 있다는 점도 약간 그 반증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카드사가 해외 송금 서비스를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줌으로써 기존과 같이 외환은행을 통하지 않고서 자기들이 소액은 직접 자기들이 송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틀 전이었는데 2000년 9월 23일에 여신 전문 금융업법 감독 규정이 이제 개정되었습니다. 이거는 그 여신 전문 금융업자들의 그 레버리지 규제를 완화해 준 건데요. 그러니까 최대 8배까지 한도를 확대해 주었습니다. 다만 근데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대출을 여전히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이제 규제를 유지를 한 것을 볼 때 결과적으로는 그 레버리지 결국 이제 뭐 회사가 레버리지 한다면 뭐 대출을 일으키는 거죠. 신용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보다 몇 배의 금전을 가지고서 사실 사업을 영위하는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레버리지를 8배까지 이제 확대를 해줬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걸 가지고 기존의 종래 주된 수입원이었던 부동산 PF 이쪽의 대출을 그대로 규제를 가져간다 했을 때는 그 이 나머지 차익은 그러면은 어디에 쓰라고 한 것이냐 이거는 이제 취지가 너무 분명히 보이는 게 결국에는 이제 신사업 투자에 그것을 써라. 근데 그 신사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핀테크 이런 물결 속에서 살아남을 궁리를 이제 해봐라. 뭐 이런 이제 장치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규제를 이제 하겠지만은 아직은 빅테크에 큰 부담을 얹을 정도의 규제까지는 뭐 단기간에 지금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개정 신용정보법에 대한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르면은 이제 금융기관은 이제
빅테크 등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고객의 신용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지만 빅테크는 금융기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신용 정보, 뭐에서 구매 내역 같은 정보들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럽연합의 이제 데이터 보호 규정, GDPR이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추세가 다 그렇게 입법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이제 수반 입법이 된 것이고, 사실은 금융의 이제 국제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뭔가 앞서가서 그걸 이제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금융위원회는 분명히 이 비신용 정보도 또한 이렇게 제공해주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11번가라든지 뭐 네이버 기타 뭐 이런 쪽에서 지금 엄청난 지금 반발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지금 진행될지는 너무 첨예한 대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이 길었습니다. 그냥 뭐 이미 다 길게 말씀드렸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조금만 정리해보자면 결국에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핀테크가 시장의 주체로 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두 번째로 대형 금융과 핀테크, 그리고 빅테크와 중소형 금융사,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연합이 돼서 이제 싸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는 뭐 어느 정도 빅테크 쪽에 저는 손을 들어주는 편이고요. 다만 이렇게 됐을 때 그래도 결국에 이긴다는 거는 B2C 사업 영역에서의 얘기지, 그 기업 금융, 이제 B2B 영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굉장히 전통적인 그 대형 금융사의 파이가 여전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이 불똥은 이제 B2C 사업의 그 수익 구조가 큰 이제 카드사의 이제 수익 구조에 큰 영향을 이제 많이 미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거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톡을 뭐 장기 투자하면 미래의 삼성전자가 되겠느냐, 뭐 이런 질문일 텐데요. 근데 실제로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게 지금 제2의 이제 닷컴 버블이다. 예전에 10년 전에 이제 미국의 이제 닷컴 버블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IT 기술주들이 결국에 가치주로 평가를 받으면서,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로 평가를 받으면서 뭐 퍼가 뭐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버블이 이제 꺼지면서 이제 경제 위기가 한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나 그러니까 실제 그 영업이익에 비해서 상당히 너무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미 지금 시장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만약에 뭐 이제 지금 다 계열회사 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도에 이제 상장한다고 해서 지금 엄청 핫한 카카오뱅크만 생각하더라도 만약에 카카오뱅크의 이제 영업 규모가 영업이익이 커진다고 해서 그것을 소유하고 그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제 카카오의 뭐 주가는가 오르는 게 이제 이론적입니다만 그게 이제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적인 이제 거래계에서는 그 가치 평가가 뭐 이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카카오나 네이버의 주식을 샀을 때 과연 그 밑에 계열사들이 이제 하는 영업 실적이 과연 여기에 반영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품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과연 계열사의 실적이 반영이 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은 우리가 단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가치 투자, 뭐 성장주가 아니라 뭔가 가치주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이제 주식이라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그 뭐 증권 뭐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뭐 제가 다른 증권 채널에 있는 분들처럼 뭐 이렇게 뭐 전업 투자자는 아닙니다만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저는 지금 현재는 네이버에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에는 아직은 좀 투자 비중이 많이 낮습니다.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제 카카오가 되게 공격적으로 이제 영업을 이제 확장을 하고 있고 네이버는 좀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아직까지 뭐 카카오의 재무 구조는 상당히 좋지만은 이 공격적으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사실 이걸 진행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그 뭐랄까요 그 아웃풋을 내기에 상당히 이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저는 좀 불리하다 쪽에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의 판단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그 여러분들 모두 예,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